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은 풍문 진실이 궁금하시다고요?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어 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 먼저 뜨거운 풍문입니다. 요 며칠간 인기 실시간 검색어는 배우도, 가수도, 모델도, 개그맨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바둑 두는 남자 이투도 세투도 돌. 이세돌. 전 세계의 주목을 끈 바둑 경기, 네.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라고 불린 이세돌 구단과 G사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경기가 지난 15일. 알파고등학교 아니죠? 그쵸. 알파고입니다. 아, 왜 찔리지?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경기가 지난 15일. 알파고의 4승 1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보는 내내 뭐 굉장히 흥미진진했죠. 네네. 아, 경기 진행 도중에 계속 실검에 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 오국도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승자는 이세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요. 네. 정말 대단한 도전 아닙니까? 다들 반응이 졌지만 이겼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1승 4패를 기록했지만 이게 사실은 컴퓨터 1200대의 능력을 갖춘 슈퍼컴퓨터하고 대결해가지고 지금 경기를 한 거기 때문에 한 번 이겼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정말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 대표 이세돌, 네, 인류 전체의 자존심을 걸고 예? 모두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인류가. 그러니까요. 예. 그 사실 저도 바둑은 꽤 오랫동안 두었기 때문에 이번 그 이세돌 구단 바둑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이세돌 구단은 절대 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맞아요. 50% 정도는 이길 거다. 근데 이 관전하는 우리 그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설마 이 두 번 졌을 때 세 번째는 이기겠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세 번째 지고 나서는 절망에 빠졌고 사국을 솔직히 지금 털어놓으면 사국을 이겼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오국은 뭐 아슬아슬하게 지긴 했지만 그 정도면 정말 잘 졌다. 이렇게. 네. 지고 난 후에 이세돌 구단의 명언이죠. 인간이 진 게 아니라 이세돌이 졌다.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을 감동의 도가니를 이야, 풍덩. 아, 진짜 멋있었습니다. 멋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인터넷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가 이세돌 씨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사실 이세돌 씨의 어록은 굉장히 유명한 게 많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 기억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어요.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진짜 뭐 불리하다 보니까 이기자는 생각 없이 대충 뒀는데 이겼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게 인간이 진 게 아니라 제가 진 거, 특히나 내가 부족해서 진 거다 그 말이 아마 사람들 가슴에 딱 와서 그러게요. 이 이세돌 구단이 또 이렇게 박보검 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노희경 작가 맞지 않아요? 맞아. 자, 그러다가 3월 13일 제4국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진짜 인공지능 컴퓨터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4국 만에 이세돌 구단 특유의 공격적인 바둑을 두면서 78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저 알파고가 리자인. 그날 하루 종일 검색어에 리자인. 계속 또 있었어요. 저 또 리자인이라는 친구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리자인은 어느 나라 연예인이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니 저는 아니 바둑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기계를 상대로 이세돌 구단이 이겼다고 했을 때 정말
뭔가 진짜 희열을 느꼈어요. 네. 만약에 계속 지기만 했다면 뭔가 기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그 인간적인 그런 게 휴머니즘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정말 인간 꼬이고 있죠. 이런 게 인간이야. 이재 씨, 제가 볼 때 이재 씨가 인간미는요 동남아에서 세 번째입니다. 예, 예. 다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이런 게 정말 휴머니즘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요. 이런 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봐봐요, 폭문쇼에서 누가 제일 많이 살아남아요? 그럼요, 맞아요. 이재 씨, 네? 쌉싸먹어.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여러모로 값진 1승이었고요. 하지만 마지막 대국에서는 아쉽게도 알파고가 승리를 하면서 경기는 최종 스코어 4대1로 마무리가 됐죠. 네, 경기 승패가 결정된 후에 우승 상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전 금액이 약 15만 달러였어요. 그 네. 승리 수당은 한 판당 2만 달러. 그러니까 한 번을 이겼으니까 대전 그 수당이랑 승리 수당이랑 해서 17만 달러를 얻게 됐는데 한화로 약 2억 원 정도에 달하고요. 우승 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100만 달러였어요. 한화로 12억 원인데 이건 기계가 갖게 됐으니까 네, 유니세프와 바둑 관련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우승 상금이 조금 작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지사인데 뭐 무슨 그 외에 효과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부터 네. G사가 어마어마하게 홍보가 진짜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다가 맞아요. 그거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트로. 맞아요. 예, 승패를 떠나서 이 G사가 얻은 게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모회사 이제 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이라는 회사는 이제 알파를 따서 이제 알파고라는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인공지능을. 근데 이 회사가 아포 이제 미국의 이죠. 예. 그 회사 주가를 아폴이요? 1월 달에. 본토 발음이라 우리가 본토 발음 몰랐네. 아포라고 불러요. 아포라고. 다시 한 번요. 아포. 예. 진짜 아프게 해주나요? 아포? 나 많이 아포. 진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회사를 1월 달에 이제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미국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의 이제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무려 10조 원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10조? 가만히 안 되죠. 10조면은. 이거 알파 이거 그리고 알파고 광고 이것 때문에 효과만 뭐 100억 원 이상의 광고 효과가 나왔다고 평가를 하니까 정말 승패를 떠나서 많이 얻었다. 근데 그게 로봇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G사의 대명사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리고 개발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버린 그렇죠. 거니까 그게 아마 어마어마한 그 홍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알파고 테마주라는 게 생겨서 이 주시장에서 막 로봇 관련주들이 막 30% 상한가 제한폭까지 올라가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으니까 뭐 상관없는 그냥 산업용 로봇 기계들 관련 팔만 있는 거. 네, 팔만 있는 거 이런 이거. 것들도 막 30%씩 올랐으니까 엄청 이제 전국적으로 엄청난 붐이 부른 거죠. 네네. 아무튼 이렇게 좀 이색 대결의 여파에 진짜 실시간 검색어에 알파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또 나중에 자식 낳으면 알파고에 보내야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생길 것 같아요, 알파고.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알파 고등학교인 줄 알았다고. 어디 고등학교? 나 하도 알파고 하니까 실제로 고등학교인 줄 알았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바둑 특목고냐라고 해서 바둑 특목고 출신의 아이가 이세돌 구단이랑 비교를 해서 고등학생이 이긴 거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대신 놔주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안경 쓰고. 그 사람이 이제. 알파고. 미스터 고. 예. 실제로 근데 캐나다에 알파 고등학교가 있대요. 와, 그걸 찾아냈어. 사람들이 한동안 그 알파고 홈페이지가 만개 정도로. 그런데요. 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붙은 건지 궁금해요. 원래 전 세계 지금 현재 랭킹 1위는 중국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랭킹 1위는 중국 커제고요. 커제 구단이고 이세돌 구단은 국내에서도 2위예요. 국내 2위고 세계 4위. 그런데 이제 G사에서 이세돌 구단을 선택한 거는 그동안 이세돌 구단이 평소에 보여줬던 그 스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둑 그 꼼꼼한 실력. 개가에는 뭐 천재 수준으로 인정을 하죠. 국내 세계 바둑계에서. 그래서 아마 이세돌을 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골프로 비교하면 지금 전 세계 랭킹 조던 스미스인가 이 친구인데 골프하면 우리 또 타이거 우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세돌
구단이군요. 그래요. 근데 이세돌 구단의 특징이 뭐냐면 네네. 거물을 너무 한 번에 쓰러뜨리는 장점이 있어요. 자기 선배, 자기 스승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패배시켜버리는 그런 말하자면 굉장한 스타성이 있었던 게 참 유명했었는데요. 이세돌 구단 집안도 굉장히 유명한 게 바둑 고수의 집안.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마 5단이시고 큰 누나도 아마 5단, 형은 프로 구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월간 바둑 편집장을 하고 있는 누나도 작은. 아마 6단이고 그리고 작은 형이 아마 5단. 작은 형이 아마 5단이죠? 아마 네. 맞아요. 실제로 작은 형이 아마 5단인데 아버지가 넌 바둑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공부나 해라고 했는데 실제로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 워낙에 천재 집안이네요. 천재 집안. 그러니까 그만큼 또 바둑도 아마도 어느 정도 좋아야지 그럼요. 좀 잘 볼 수 있다는 그럼 거잖아요. 컴퓨터 공학 가면은 이번에 알파고랑 어떻게 좀 연관이 있습니까? 혹시 형인데 이렇게 동생보다 좀 못 나간다는 그거에 알파고에 개발했어. 형이 개발. 복수하려고. 지사에 지사에 취업해서. 지사에 취업해서 소문을 만들지 마요. 그럴 속의 집안이야.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이 집 어머님께서 태교를 바둑으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아버지가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고 전라도의 신안 쪽에 있는 곳으로 이제 귀농을 갔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바둑을 직접 가르치시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던 이세돌 구단 이름을 세돌이라고 지었던 이유도 세상을 바둑돌로 지배하라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녀들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바둑 실력이 정말로 뛰어났는데 특히 막내 이세돌 구단의 바둑 실력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고 해요. 그래요. 5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농사지으러 밖에 나가면서 항상 어려운 바둑 문제를 이제 딱 내놓고 가시면 진짜 반나절도 안 돼서 다 풀었다고 외치는 영특함이 보였다고 하고 또 큰형 이상훈 씨가 먼저 15살의 나이에 프로에 데뷔를 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시골에 있는 제 동생이 저보다 더 훨씬 잘 둡니다.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때 그러니까 천재 소년 이세돌의 그 존재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12살에 프로 세계에 입문을 했는데요. 당시 9살 때 프로가 됐던 조은현 씨 그리고 11살 때 프로가 된 이창호를 이어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그 최단 기록으로 이렇게 프로에 입문하게 됐죠. 야, 정말 굉장히 어린 나이에 프로에 데뷔를 했네요. 11살, 12살. 거의 초등학생. 저는 이번에 그 처음 그 이세돌 구단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인터뷰할 때. 귀여워. 굉장히 미소고 얇은 목소리더라고요. 이 1승은 정말 좀 그전에 모았고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그런 1승 뭐 정말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1승이 아닌가 정말 기쁘고요. 격려 덕택에 그래도 오늘 한 판이라도 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떨리면서. 어릴 때 바둑 때문에 생겼다고요? 그 네, 목소리가? 그랬더니 아파도 딱 병원에 데려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늦어져가지고 규관지가 약해져서 목소리를 다시 찾긴 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정상적인 목소리를 갖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땐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였대요. 남자다운 느낌은 좀 없잖아요. 그래서 말도 잘 안 하고 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결혼하고는 그 상처가 치유됐다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결혼했어요? 뭐죠? 이제야 이렇게 실망하는 눈치인데 아니 먼저 결혼했어요. TV 안 보시는 저. 아니 결혼한지는 몰랐죠. 애도 있어요. 애도 있어요. 네. 아 몇 년생인데요? 우리 이세돌이? 33살이니까 애도 결혼을 좀 있어요. 일찍 해서 일찍 결혼했고. 아유 장하다. 뭐 아까운 눈치인데요. 아니에요. 장하네요. 정말 정말. 예. 정말 바둑의 미흡자도 모르는 거군요. 아니 알아요. 알지. 알겠습니다. 아유 웃자고 하는 거죠 제가. 예능하는 겁니다 지금. 2006년 23살 때 결혼을 하셨어요. 와 일찍 했다. 빨리 하셨죠. 하셨네요. 예. 당시 1년간 교제했던 학원 강사 출신 동갑내기라고 합니다. 또 결혼한 이유가 또 있어요. 결혼한 이유는 예쁘고 착한 사람이고 결혼하면 편할 것 같고
변치 않은 사람일 것 같아서 결혼을 했다고 이런 저에 대한 얘기를 또 해줬네요. 예? 죄송한데요. 죄송하면 하지 마세요. 참겠습니다. 이 두 사람한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아내와 딸은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에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은 기러기 아빠인 셈이죠. 외롭겠다. 이번 경기도 받겠네요, 그러면은. 이번 그 5국 대전 내내 그 호텔에, 그러니까 이제 지사에서 제공한 호텔에서 머물면서 딸하고 같이, 그리고 뭐 대구시 입장할 때 딸하고 같이 막 5국을 해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였죠. 그 제 4국에서 1승을 할 때에도 그 맞아요. 가족들의 응원이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공지능 컴퓨터와의 명승부를 보여준 우리 이세돌 구단. 앞으로도 우리 이세돌 구단의 멋진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제가 풍문쇼 진행을 하고 네네. 또 무대 위에서 열심히 노래 부를 수 있는 것. 음흠. 다 그게 저를 지지해 주시고 네네.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정지영 씨 정치 나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어떤 주제를 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바로 오늘의 주제는 네네. 스타와 팬. 네네네. 스타를 향한 애정이 넘치는 팬들과 관련한 주제입니다. 바로 아스토아커. 아스토아커. 맞아, 이거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주위에도 보면 스토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그 연예인들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풍문입니다. 배우 김민종 2년 동안 숨겨둔 애인이 있다? 어머, 네? 이게 뭐야? 아, 스토커 얘기하다 갑자기 왜 김민종 씨 열애설을? 김민종 씨는 전혀 소식을 못 들었었는데. 아, 그럼 저 스타와 팬 얘기니까 저 팬하고 사랑에 빠지셨나 보네요. 여기서 힌트. 힌트. 경찰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정답. 정답. 스토커가 여자친구라고. 스토커시요? 스토커. 오, 됐다. 네, 스토커. 스토커가 아니라고요? 스토커가 여자친구라고 거짓말을 했다. 비슷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2월 24일에 그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한 30대 여성분이 본인은 김민종 씨의 여자친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 김민종 씨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이 어떤 스토킹을 했는지, 내가 김민종 씨의 여자친구다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지난 2월 4일에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김민종 씨 아파트에 이분이 침입을 해서 대박이다.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어요. 그 당시 김민종 씨 집 그 대문을 계속 세게 계속 하고 침을 어떻게 알고? 쏘드신 거예요? 심지어 또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초인종 있잖아요. 그 인터폰을 부순 혐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소란이 일고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 김민종 씨의 신고로 이제 경찰에 들어간 거예요. 그 김민종 씨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 전부 다 잘 너무 아시겠지만 워낙에 성격 자체가 호인이시죠? 굉장히 호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남 배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 팬인 줄 알았는데도 이렇게 경찰에 이 신고할 정도면 굉장히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친구가. 아 근데 의외로 김민종 씨가 담담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담담할 수가 있죠?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 스토커가 찾아온 게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문 부수려고 한 이런 것도 뭐 놀라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는 놀랄 일이 아닌 정도. 계속 반복이 되었었던 네. 거고. 도대체 얼마나 큰 일들이 있었길래 이게 이 문부시고 이랬던 일들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여자분은 상습범입니다. 지난해 2차례나 김민종 씨 집에 침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실제로 뭐 지난해 9월에는 김민종 씨 집에 들어가 안방에 침대에 누워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당시에 주거 침입 혐의로 형사에 입건됐다고 해요. 아, 근데 진짜 하시겠네. 너무 소름 끼친 게 내 침대에 다른 사람이 누워있으면 진짜 이거는 상상만 해도 아니 그때 당시에 놀랄 것 같아. 이건 미저리도 아니고.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안 입고 있었습니까? 입고 있죠. 말하기 골라. 제가 뭐 그거는 아니 근데
집 주소는 어떻게 알고? 그러게요. 도대체 집 주소는 어떻게 아는 것이고 그리고 연예인 집이면은 경비원부터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요즘은 뭐 웬만한 스타 연예인들은 그 보안이 철저하죠. 아파트 집에 들어가는 데가. 근데 이제 김민정 씨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고 18층이에요. 근데 입구에서 올라가는 데는 주민인 척하고 같이 따라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18층 앞에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진짜 소름 끼치네요. 아무튼 경찰에서 이 여자분은 나만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맞아. 나만의 비밀. 기법이 있나 며느리도 봐요. 몰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며느리도.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데 그럼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이제 집안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누르는 거를 얼핏 봐가지고. 야, 진짜 무섭다. 예. 이게 얼핏 보는 게 아니고 누르고 있을 때 위에서 무서워요. 집이 복도식이 그 계단식이 있잖아요. 계단식 같은 경우는 집이 양 두 군데 정도 있으면 그렇죠. 사실 누가 서서 서거나 하면 위에서 이건 봤겠지, 100% 알 수 있거든요. 위에서 봤겠죠, 위에서. 아니 진짜 그래서 그러니 남자 스타들의 그 여성 스토커들이 가택 침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침대를 뺏긴 스타가 또 있어요? 침대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집 안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경찰서로 끌려간 중국인 스토커가 있어요. 바로 배우 조인성 씨의 집에서 안 돼, 우리 조인성은 안 되는데? 지난해 9월 이 30대의 중국인 여성 팬이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조인성 씨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난동을 부린 거죠. 그래서 결국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송파구까지. 송파구. 정말 엄청난 열성 팬인가 봐요. 그래요. 이 중국 여성은 이제 2013년부터 중국 내 조인성 팬클럽 활동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팬클럽 활동을 하다가 조인성 씨를 만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작년 7월에 입국을 해서 여행 비자로 입국했다가 조인성 씨 집 앞에서 배회하다가 집이 이제 문을 두드리고 무단 침입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조인성 씨도 조인성 네. 씨지만 같이 계셨던 가족분들도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조인성 씨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 넘고 물 건너서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달래서 이제 돌아가시라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건데요. 이 중국인 여성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얘기한 문이 열려서 난 들어갔다. 그리고 조인성 씨 가족이 나가라고 하면서 팔을 잡아당겨서 멍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멍이 들었다. 이게 역보도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건데. 이게 무단침입을 하면 나가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멍들었다고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 봐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팬들은 어떻게 됐나요? 조인성 씨의 선처로 마무리가 됐죠. 아유, 또 우리 착한 우리 인성 왕자님 너무 어려운 네, 문제인 사실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 착해. 이분들의 스토커들 스토킹 당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깜찍한 사례고요. 네네. 스토커 때문에 사망 루머까지 있었던 분이 있었다고요? 어머. 네, 바로 가수 이현우 씨인데요. 사실 이분은 스토킹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유독 스토커가 좀 여러 명 있었는데요. 본인도 인정했던 부분이고, 심지어 이현우 씨가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다는 루머까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5년이었었는데요. 이현우 씨가 스토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라디오 DJ를 하고 있던 이현우 씨가 사망설이 너무 말도 안 되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직접 이제 DJ다 보니까 마이크를 대고 저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디오 기억나요. 오프닝을 하기도 했었죠. 저게 더 웃겨요. 역대 최고의 라디오 오프닝이었겠네요. 라디오에 대고 저는 살아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봐야지. 아니 근데 얼마나 심한 스토커였길래 사망설까지 다 돌았었나요? 일명 고등어녀였어요. 고등어녀. 고등어는 자, 일단 그 고등어녀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수준 정도로 벗어나서 아내 흉내를 내게 됐대요. 매일 검은 봉지 안에 고등어를 넣고 이제 들고 와서 이현우 씨 집을 찾아왔는데 무섭다 진짜. 이현우 씨가 도착하고 나면 왜 이제 오냐고 화를 내면서 내가 생고등어 2마리를 사고 와가지고 요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왜 이제 왔냐고. 어머,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이현우 씨는 진짜. 그 공포 영화 같아 미저리 막. 그런데요? 야, 고등어 2마리 들고 깜깜한 밤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생각해봐. 야, 고등어 그 시퍼런 두 눈 다 뜨고요? 아, 시퍼런 네 눈이네, 고등어 네 눈. 더 놀라운 건 이 고등어녀가 경비실 아저씨를 또 구워 삶은 거예요. 고등어처럼. 경비실 고등어처럼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 삶은 거예요. 이게 경비실 아저씨가 이현우 씨한테 왜 싸우냐고 잘 해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뭐 졸지에 사귀는 사이가 된 거죠. 진짜 놀랍다. 아니 진짜 제주도 진짜 좋은 놀라운 것 같아요. 기법이네요. 경비 아저씨한테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 아저씨가 인정을 해준 건가요? 진짜 대박이다. 아마도 여자친구여서 싸워서 여자친구가 저렇게 한다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현우 씨 어머니까지 구워 삶아서 며느리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 무슨 구이의 달인이야? 뭐 이렇게 구워 삶어? 아주 뭐 어떻게? 이현우 씨 집에 몰래 들어가서 거실 소파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무서워. 그리고 너무 시달리니까 들어가? 이제 이현우 씨가 이사를 갔는데 거기를 어떻게 알고 그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집안에 들어가니까 어머니하고 과일을 같이 깎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이제 포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요즘 그 아이돌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생팬 있잖아요. 그쵸.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니까 연예인 집도 알아, 비밀번호 알아, 오늘 뭐 했는지 알아. 다 알아요. 정말 비밀이 없는 거네요. 왜 그런 것도 알잖아요. 핸드폰 문자 보내면 똑같이 문자가 오는 거예요. 맞아요. 핸드폰 맞아요. 복제를 해서.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랑 연락을 무슨 문자를 하는지. 하고 그래서 야, 사생팬들은 그런 걸 다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아내려고 하면 알아내기가 쉽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식적인 연예인들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럼 뭐 공항이라던가 방송국, 음악 방송이라던가 이런 스케줄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부터 그 차량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집까지. 그러면서 집 주소를 알아내고 차량에 보면은 앞에 주차했을 때 전화번호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또 전화번호를 이제 저장해 놨다가 번호를 딴다거나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소속사의 그런 직원들 SNS 같은 것까지 또 다 이제 팬들이 봐서 그 사람의 스케줄이랄지 뭐 동선이랄지 이런 걸 다 체크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스토커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뭐 아이돌 그룹 멤버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 좀 있다가 바로 문자 하나가 오더래요. 번호 바꾸셨네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안 되겠다. 다시 바꿨더니 조금 있다가 또 왔대요. 번호를 자주 바꾸시면 안 좋아요. 또 전화번호뿐 아니라 뭐 숙소에 잠입해 들어가가지고 물건 위치를 싹 바꿔놓은 다음에 인증샷을 찍어서 뭐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멤버의 뭐 속옷을 훔쳐서 그것을 다시 뭐 팔기도 하고 올려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난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좀 엽기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고민형 선물을 줬는데 그 안에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있기도 하고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스타에게 좀 나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뭐 스타의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낸다거나 혈서를 보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이마저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팬이다라는 스타의 시각 때문에 또 스타로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자신의 팬을 뭐 신고를 하고 처벌을 하고 이런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저도 뉴스에서 이제 그 처벌 수위라든지 처벌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경미한 처벌이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사실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할 경우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통상 8만 원. 이게 뭡니까 이게? 경범죄이면서 8만 원인 건 사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뭐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심지어 어리기까지 한 스타라면 그렇죠, 그 공포는 더 심할 것 맞아요. 같은데요. 실제로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케줄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왔는데 한 남성분이 집 앞 문을 쇠붙이로 이렇게 열고 있는 걸 아, 이거 도둑 아니에요, 그거는. 도둑이잖아요. 당장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신고를 했어요. 근데 훈방 조치로 당시 이제 풀려났던 그분께서 새벽 4시에, 같은 날 새벽 4시에 장미꽃 한 다발과 손통을 들고 다시 또 그 집 앞에 찾아간 거예요. 소름 돋았어. 그래서 가족들이 신고를 해서 또다시 파출소를 가게 됐는데 이분이 파출소를 끌려가면서도 이분이 송혜교 씨에게 전달해달라면서 편지를 내밀었었고 또 웃긴 건 그 안에 편지 내용이 활동을 그만해라. 왜? 그리고 내일이고 모레고 나를 만나줄 때까지 찾아오겠다. 라는 먹여 살린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스토커들이 되게 보면 약간 좋아하는 선을 넘어서 집착,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사실 있어요. 예. 또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차량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차량에서 또 스토커를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배우 최강희 씨가 그런 경우를 한번 당했다고 해요. 어떤 경험인데요? 뭐 집 앞에서 남성 스토커가 오토바이로 최강희 씨 차를 막아서서 내리라고. 어머. 뭐 이거를 차를 이렇게. 내리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당시 뭐 도움을 청한 사람도 없고 해서 오토바이가 잠깐 넘어진 틈을 타서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근데 그 남자분이 계속 쫓아왔다고 해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쫓아가고 추격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손 떨려서 운전을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도심 무서워요. 속에서 1시간 동안 숨 막히는 레이서를 했다고 합니다. 겨우 합격자 찍었네, 진짜. 따돌렸다고 해요. 어휴. 이런 스토커들은 애교 수준이고요. 정말로 여러분 아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예전 여자 스타분들은 납치를 당한 경우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풍문 나갑니다. 스토커에게 납치됐던 김혜수. 탈출한 비결은 땡땡땡이다. 빠박.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이게 주시죠. 김혜수 씨가 28살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 어느 날 촬영을 갔다가 오는 길에 뒷자리에서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근데 눈을 떠보니 차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떻게 됐어? 그래서 김혜수 씨가 차를 당장 세우라고 했더니 그때 돌아온 대답이 정말 살벌했어요. 뭐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그리고 나서는 정말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그 차를 계속 끌고 갔다고 해요. 가만히 있어, 무서워. 그럼 김혜수 씨가 좀 위험에 빠지고 만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김혜수 씨가 그 남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발차기로 남자를 쓰러뜨리고 잽싸게 차에 타서 위기를 보는 거죠. 우리 혜수 씨가 아시는 것처럼 공인 제가 알기로는 4단인가 그래요. 오. 잘못 건드렸네.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는 하지만 만약 진짜 그 상황이 처한다면 아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자들이 네, 대부분 없고 맞아요. 정말 맞아.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 살려주세요! 이럴 텐데. 근데 사실은 과거에도 이런 끔찍한 납치 사건이 또 한 차례 있었어요. 그 선배님 중에 개그우먼 문영미 선배님. 문영미 선배님. 네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10년대 한참 잘 나갈 때라고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문영미 씨를 워낙 좋아했던 남자가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8년까지 해가면서 총을 들고 나와서 총으로 위협하고 밧줄로 몸을 묶어서 여관방으로 끌고 갔다고요. 무서웠다, 이거. 네. 진짜 무서워요. 이거 사건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총까지 그렇죠. 준비했다고. 네. 긴장. 이건 범죄잖아요. 완벽한 범죄죠, 이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는 이렇게 외박을 하면 여관에 끌고 가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하니까 외박하면 엄마가 당장 난리가 나니 연락이나 하고 뭐 이렇게 같은 젊은 사람들끼리 사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달랬다고 해요. 정말 기질이 발휘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고 아침 이제 잠복하고 있던 그 탄력벽을 쫓고 있던 헌병대가 이제 붙잡혀서 들어갔어요. 그 가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무대에서도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되게 많은데 소녀시대 태연 씨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2011년이었어요. 그 야외 행사가 있었는데 소녀시대 태연 씨가 노래를 하고 있는 중에 한 남성이 갑자기 무대로 난입을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태연 씨를 손으로 끌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회자였던 개그맨 오정태 씨가 그거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이 또 한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봤어요. 오정태 씨가 제 동생인데 친한 동생인데 그 후로 정말 소녀시대 팬들한테는 슈퍼맨이 따로 없다 오정태. 슈퍼맨에겐 너무 애가 좀. 자, 어쨌든 원조 보디가드는 사실은 이윤 씨요. 맞아요. 예전에 생방송. 생방송 김혜분 씨 팬이 갑자기 무대에 나와서 김혜분 씨를 어떻게 할 때 이윤 씨가 너무 터프하게 맞아. 훅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원조 보디가드. 근데 그 당시에 이윤 씨 설명이 더 웃겼어요. 내가 사실 김예부 씨를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한테 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 또 이런 솔직한 또 심리경을 또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본인한테만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가족한테까지 피해가 가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산 배우들. 네? 네, 기러기 생활 여배우. 여배우 김미숙 씨인데요. 무려 한 20년 동안 자신을 쫓아다닌 스토커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드보이도 15년이었어요. 20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올드보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 스토커가 아니라 동성인 30대 이상 스토커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따라와서 계속 와 있으니까 처음엔 밖에 있는 게 추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에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차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김미숙 씨 손을 한번 잡아봐도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하려고 하는 줄 알고 손을 이렇게 잡아줬는데 한번 잡아주세요. 네. 느낌이 쎄한 거예요. 왜? 너무 이제 쎄하고 무서우니까 스태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리게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죠. 김미숙 씨가 유치원을 운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으로 계속 찾아오고 몰래 들어와서 김미숙 씨 연락처랑 주소를 알아내고 매일 전화로 사랑한다고 했다고. 여잔데? 같은 여잔데? 예, 그러니까 올드보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가족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바로 이제 떨어진 그것 건가요? 때문에 그게 너무 끔찍한 기억으로 있기 때문에 김미숙 씨는 이제 아이들하고 남편이 호주로 가서 뉴질랜드로. 네. 이건 실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그래서 뭐 실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실형이 선고돼서 2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출소 이후에도 또 스토킹을 또 계속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김미숙 씨한테 스토킹 당하기 싫으면 1억을 달라. 황당한 일까지 했다고 해요. 아니 다시 구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공갈 미수로 다시 또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라지셨다고 해요. 진짜 정말 다행이네요. 20년 동안 시달리셨던 김미숙 씨도 무섭고 힘들었겠지만 가족분들도 얼마나 그러게 다 말이에요. 같이 고통을 받으셨겠습니까? 우리 풍문 가족분들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 선난 환자가 많은데 아니 석천이 오빠 없으세요? 저요? 스토킹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남자한테. 남자한테. 있어, 오빠 있어. 아, 저는 한때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장난 전화나 막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웃긴 건 여자분 중에 한 분이 또 저를 계속 스토킹을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결혼하자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힘들었겠다.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냐고. 전 국민한테 그렇게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희망을 갖고 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분명히 저희 연예인들도 사람이고 또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관심은 때로는 굉장히 큰 곤란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건 우리 팬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갑질입니다. 그 욕설과 함께 안에는 쓰레기를 이렇게 던져. 사과할 수도 없고 합의할 수도 없다. 아유, 진짜. 승무원이 지나가니까 누구예요? 연예인 누구예요? 연예인요? 야, 오랜만에 종이 온다. 아무나 진짜 안 알려드리는데. 아니, 저기서 뭐?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야. 아니면 시야. 알았으면 뛰어. 그래서 뭐 어쩔래. 야, 콧소리가 기야. 공영진 나가. 사기자 나가. 나 빼고 다 나가.
오늘 주제는요, 상대방보다 자신이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 바로 갑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었죠. 예를 맞습니다, 들면 맞습니다. 그 비행기 타가지고 라면이 좀 헐리겠다고 해서 승무원을 머리를 때린 적도 있고. 어머. 근데 비행기에서 라면을 먹을 정도면 그럼요. 퍼스트나 네, 비즈니스 위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능력이 그런데다가- 되시는 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호텔 주차장에다가 차를 막 대고 네. 그 기업 회장이라는 분이 내 차 여기다 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또 이렇게 따귀를 친다든지 뭐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셀프 주유소에서 또 요 근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었죠. 맞아요. 네. 네. 셀프 주유소에 낮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어달라 그런 거예요. 셀프 주유소에 와가지고. 근데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낮이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기름을 넣어주려고는 했는데 넣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달라고 했더니 5만 원 이러면서 일반 주유소처럼 얼마나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 먼저 결제를 해야 주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던졌어요 카드. 던졌어요 카드. 아유, 아 진짜 일반 주유소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셀프라는 단어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셀프는 스스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드를 던지니까 주워가지고 카드를 돌려줬어요. 근데 싸가지 없이 물 묻은 것도 장갑 끼고 있으면 닦아주면 되는데 안 닦아줬다 그러면서 이 싸가지 없는 미친 욕설과 함께 안에는 쓰레기를 이렇게 던졌어요. 어머. 그래서 이제 직원분이 그 쓰레기를 차 안으로 도로 넣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이 정말? CCTV에 때렸어요. 찍혔으니까. 그런 건 SNS에다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에서 쓰레기를 던질 거였으면 본인을 던졌으면 그 자리에 되는데. 내가 있었, 그쵸. 예, 이거는 그 자리에 진짜 제가 있었으면 참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손 씻었잖아요. 안 너무 네. 화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안 돼. 요즘에 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여성분 어떻게 처벌을 받았습니까? 결국 폭행 치사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존심이 세서 먼저 전화를 하거나 사과할 수도 없고 합의할 수도 없다.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해요. 결국 가해자 여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기소가 됐고요. 수사 결과 가해자가 차에 앉아 휴지를 피해자에게 던진 부분만 폭행이고 막 주먹으로 이렇게 얼굴에 뺨을 때린 건 CCTV 영상을 봤을 때 좀 신체 접촉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폭행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사건이 이슈가 됐었을 때 CCTV 보시면은 때렸거든요. 그게 폭행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요?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요. 좀 재밌습니다. 피해자가 무릎에 대한 폭행만 주장을 하고 얼굴을 맞았다는 그 얼굴에 대한 폭행을 주장하지 않았다 때문에 얼굴 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그 사건을 맡은 형사분이 직접 사이버경찰청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형사분의 글을 보고 다시 이제 그 피해자분이 사실이 아니다. 분명 처음부터 나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휴지를 그쥔 손으로 뺨을 맞았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내가 조사받았던 진술서든 뭐든 다 공개할 수 있다라는 글을 올린 건데요. 또 피해자분이 경찰서 그 형사분한테 직접 통화를 하려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은 되지 않고 자리에 없다. 뭐 내일 연락을 해라라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게 됐다고 해요. 뭐 상당히 좀 석연치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럼 수사 결과도 결국에는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종결된 겁니까? 결국 가해자가 차에 앉아서 휴지를 피해자에게 던진 부분 그것만 폭행이다라고 종결이 되고 이게 폭행이에요? 이게 폭행이에요? 이것만 폭행으로 인정된 거예요? 폭행으로 인정. 그러니까 이건 안 경민하게 되는 거고. CCTV 이렇게 보면 위에서 이렇게 찍혔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조수에 내렸을 때 막 휘둘러요. 근데 그게 휘두르기만 했고 접촉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 맞았다. 네, 헛스윙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은 나와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경우는 지금 또 무릎에도 부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CCTV를 보니까 창문을 확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으니까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CTV만 보면 이렇게는 했으나
부딪히지 않았다. 근데 휴지를 던진 건 맞았으니까 그건 이제 폭행으로 인정한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는 거죠. 이게 경찰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갑자가 으뜸갑이잖아요. 근데 으뜸이라는 어떤 그 의미는 참 좋은 의미인데 여기 질자가 들어가면서 나쁜 짓거리 같은 그런 의미가 됐는데 뭐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요즘엔 그런 갑질들이 좀 난무하고 있는 어떤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풍문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연예계에서도 이런 갑질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이재 씨 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그 방송할 때, 녹화할 때 그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은 항상 늦게 오는 경우가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출연자들이 기다리는 거는 둘째 치고 사실 스태프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2, 30명 있는데 그냥 뭐 2, 3시간이라 정말 4시간, 5시간 그냥 늦게 와서 사과 없이 그렇게 녹화하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누구예요? 연예인. 네? 누구예요? 연예인 누구예요? 연예인이요? 네. 야, 오랜만에 종이 온다. 저는 궁금한 거 진짜 못 찾겠습니다. 아, 진짜 누구예요? 그냥 이제 아무나 진짜 안 알려드리는데 아니, 저기서 뭐? 그래요? 어떻게 알았지? 사실은 나름 개과천선 많이 하셨고 그럼요. 복귀해서 많이 하셨고 요즘은 또 안 늦으신 진짜 말이죠. 좋아요. 그럼요. 근데 네. 한때 그러다가 그랬죠. 오빠가 정신 딱 차리고 그다음에 네, 되게 맞아요. 일찍 왔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네. 뭐 기내에서 보통 짐을 승무원분들이 올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뭐 불편이 있거나 했을 때 도와주시는 정도인데 모 여자 스타, 탑스타예요. 타서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왔는데 안 올려놓고 딱 복도에 놓고 이렇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가지고 승무원이 지나가니까 올리더라고. 아, 손짓으로 보면 기내에서 참 갑질하는 셀럽들이 조금 있어서 뭐 항공사마다 네네.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연예인도 좀 상당수 존재한다. 아유, 라고 정치인들도 소문이 돌고 있죠.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을 좀 들썩하게 한 첫 번째 풍문 주인공 누굽니까? 네. 감미로운 목소리로 여심을 녹이는 분이십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말이야. 목소리 좋은 사람. 사랑해, 널 사랑해. 진짜. 목에 매여 불러도 아 그냥 어때 이 노래가 트로트가 아니야? 듣지 못할 그 한마디. 아우, 잘한다. 아빠 고개를 떨구면 얼쑤. 사랑 앞에 나는 서 있다. 야. 우리 바비. 아 예, 바비 오빠. 맞습니다. 바비도 사실은 참 착한 친구인데 한 순간에 좀 그 실수를 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수리 원수예요. 여기서 바로 풍문입니다. 바비킴 승무원에게 갑질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깜짝 놀랐죠. 네, 사건의 그 네. 개요가 어떻게 됐죠? 작년 연초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그 바비킴이 그 인천발 샌프란시스코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음주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 조사받은 게 이제 알려지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비킴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그 비행기를 발권을 할 때 마일리지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겠다고 그랬는데 마일리지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코노미석에 타고 가게 됐고 그래서 타기 전부터 조금 기분이 좀 상해 있는 상태였다고 그래요. 네, 난동도 문제지만 성추행 때문에 더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알려졌을 때는 그게 제일 먼저 떴었어요. 뉴스에서는 그 여성 승무원 성추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떴었는데 그때 와인을 한 6잔 정도 마신 걸로 알려졌었는데 뭐 소리 지르고 뭐 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고 팔 만지는 이런 3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얼마나 머물 거냐, 호텔이 어디냐, 전화번호가 뭐냐. 이렇게 승무원이 들으면 성적인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서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웠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자리를 피한 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일반 분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성적인 어떤 희롱이나 이런 거에 범죄 행위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봐서 뭐
거기는 뉴욕에서는 며칠 묵어요? 그러니까요.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뭐 혹시 뭐 식사할 수 있어요? 네네네네.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느낄 때는 그럼요. 그게 이 사람이 날 지금 성적으로 뭐 희롱하는구나라고 느끼면 네. 그게 또 범죄 그러게 말이에요.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 진행을 하고 있다가 손이 이렇게 닳았어요. 근데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지금 이게 수치심을 느꼈을 때는 이게 또 성추행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 개념이 별로 없어서 왜요? 기분 나쁘셨나요? 예? 기분이 느꼈어요. 느꼈어요. 네. 자, 어쨌든 사건 이후에 바비킴 씨도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항공사에도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이 조금 밝혀졌죠? 네, 맞아요. 저희 매체에서 바비킴 씨 지인과 또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인의 말에 따르면은 발권 과정에서 항공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비킴 씨의 영문 이름을 항공사 직원이 약간 착각하면서 생긴 문제인데요. 바비킴 씨의 영문명은 로버트 D.K. 킴인데 그날 같은 비행기를 예약한 로버트 킴이라는 승객과 이코노믹석 탑승석이 약간 이렇게 헷갈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좀 오해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또 항공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로버트 킴이라는 승객의 이름으로 표가 2장이 발권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항공사가 그러면은 그 표를 교환해주기 위해서 탑승구 앞에서 바비킴 씨를 만나서 환승 게이트에서 다시 발권을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환승 게이트에서도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도 이름을 잘못 검색해서 마일리지가 부족하다라면서 이코노미석을 배정을 한 거죠. 들어가면 이제 여권 이름하고 탑승권 이름하고 항상 비교하잖아요. 그럼요. 들어갈 때. 예. 근데 이제 그 다르다는 것을 공항과 이제 직원이 몰랐다는 것은 그쪽도 이제 문제죠. 책임이 있네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에 나와 있는 이름, 탑승권에 나와 있는 이름 이런 걸 당연히 비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분명히 다른데도 뭐 출국장 보안 검색대 그리고 법무부 출국 심사대까지 그냥 통과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름조차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죠. 대한항공 측에서는 뭐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발권 실수를 한 것은 맞다. 하지만 바비킴 씨가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으로 타는 것에 동의를 했고 그 일반석에 탑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바비킴 씨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로 들리는 것 같은데 마일리지가 모자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자기가 알거든요. 대충 알죠. 예. 그걸 조금만 더 어필을 해서. 어필을 하고 좀 더 알아봤었으면 사실은 이런 실수들은 쌍방간에 없었을 텐데 그게 참 아쉽네요. 그리고 이 비행기에 탑승한 다음에 그 같은 이제 이코노미석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여성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그 현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바비킴 씨도 나도 비즈니스석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달라라고 어필을 했는데 거부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바비킴 씨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럴 상황이라는 수 거죠. 있네요. 몇 차례에 네, 걸쳐서 네. 그렇게 거부를 당하는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의 실수가 밝혀지면서 애초에는 아까 이제 성추행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어서 바비킴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게 밝혀지면서 이제 대한항공 측으로 비난이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비행기 안에서의 난동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게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건 그거는 대한항공 측이다. 그리고 정당한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건 그것도 갑질 아니냐. 그런 누리꾼들의 그러네요. 반응은 사실은 그러네요. 좀 있었습니다. 그럼 뭐 쌍방 갑질 논란 뭐 이렇게 좀 불릴 수 있는 건가요? 서로 잘못한 걸로? 항공사 측에서 먼저 잘못을 좀 했고 또 바비킴 씨가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은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 그러네요. 술을 마신 죄라서 그러네요. 아마도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술이 취했었다고는 하지만 바비킴 씨의 명백한 잘못이 뭐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인분의 이 단죄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지난해 6월 벌금 400만 원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죠.
바비킴 씨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술에 만취된 상태로 예전에 뭐 술집에서 뭐 난동을 하신 경우가 또 있지 않았나요? 난동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난 2011년도에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잘 마시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2층 난간에서 뭐 휘청하면서 4m 아래로 추락을 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뭐 하반신 마비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는 그 정도로 뭐 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큰일을 겪긴 했었어요. 당시에 4개월 정도 뭐 재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뭐 숨 쉬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결지인인 박선주 씨에게 보컬 트레이닝 호흡법을 다시 배웠을 정도라고 합니다. 야, 그 정도면 이제 술을 끊을 법도 하거든요, 실은. 그럼 요즘엔 좀 술을 끊으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낙상 사고 후에도 술은 아름다운 것이라면서 계속 애주가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는 가수다에 출연을 한 이후에 굉장히 인기도 많이 얻고 가수로서 입지도 다시 한번 굳히게 됐는데 참 슬럼프에도 빠지게 되는 그 시기였다고 해요. 근데 그때 자신을 위로해준 친구가 바로 술이었다는. 그래요. 바비킴 씨, 이제는 술과 좀 이별을 하시고요. 더 멋진 음악으로 우리들의 귀를 좀 즐겁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나저나 또 비행기 좌석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던 그런 분이 계신다고요? 파핀 현준 씨인데요. 이른바 비행기 갑질 사건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2014년 10월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번 여행은 아시아나 협찬이다. 이왕 해줄 거면 비즈니스 클래스로 해주지 하여간 해주고도 욕먹어요. 자리 배정도 안 해줘서 2층 가운데 아시아나는 보고 있나? 다음부터는 대한항으로 간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협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혜를, 연예인 특혜를 받은 건데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불만을 제시했다. 이거는 조금 좀 아쉽네요. 그렇죠. 예. 문제가 있는 거죠. LA까지 항공권이 보통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요. 근데 이제 지금 파핀 현준이 언급한 그 비즈니스 클래스는 550만 원이에요. 대략 한 3배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해줬다고 이제 불만을 터뜨린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항공사에서 어떤 특정 연예인에게 협찬을 해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지원 차, 맞아. 뭐 좋은 취지의 행사일 때 공익 행사에 스폰서의 개념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면 주최 측에서 알아서 좌석을 배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본인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래야죠. 그런 그래야죠. 경우는 있을 수 네.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경우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역시 이제 파핀 현준 경우도 협찬을 받은 티켓이기 때문에 이런 그 클래스를 운운할 상황은 아닌 거죠. 본인이 돈을 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거세게 비난을 좀 많이 했어요. 국적기를 그냥 태워주는 것만 또 고맙게 알아야지 어디서 클래스 운운하느냐 이런 정말 원색적인 공짜 근성이다, 그래서 협찬 거지다 이런 정말 원색적인 표현까지도 썼어요. 네, 그러면 파핀 현준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셨나요? 네, 결국 파핀 현준 씨는 내가 그 당시에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하셨죠. 순간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어쨌든 알려진 사람의 그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동들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최근에 갑질 논란으로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또 계신다고요? 4천만 원만 땡겨줘. 그래요? 정답! 김숙. 정답. 린다김. 정답. 린다김. 린다님? 네. 딩동딩동.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싶었네, 하고 싶어요. 맞아요. 네, 자, 맞습니다. 린다김 씨. 네, 요즘 갑질 논란으로 굉장히 아주 핫하신 분이죠. 이모의 로비스트 린다김 씨입니다. 아니, 그 린다김 씨는 이 로비스트 사건으로 대한민국 굉장히 아주 그냥 뭐 그쵸. 들었다 놨다 했던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또 폭행 사건을 인터넷에 아주 뜨겁게 달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준비한 풍문입니다. 네네. 미녀 로비스트 린다김. 5천만 원 갚을 돈이 없다? 린다김 씨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던 거물 로비스트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전에 국제적인 로비스트들의 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터뷰한 거 보면 5천만 원이
없을 수가 있나요? 이게 지난해 12월에 인천의 한 카지노 그 호텔에서 린다 김 씨가 관광 가이드인 정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린 뒤에 갚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풍문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5천만 원 뭐 어디다가 쓰신 건가요? 사업 아니면 뭐 투자하셨나? 참 희한하게 네.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 아, 그럼 없을 수도 있겠다. 또 돈을 빌렸을 그 당시에도 이미 1억 5천만 원가량을 잃은 상태였다고요. 아, 야, 그럼 진짜 안 갚은 게 아니라 못 갚은 거네요. 심지어 폭행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게 돈을 갚기로 한 날에 오히려 5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더 했대요. 내나? 네, 더. 그런데 정 씨가 이제 빌려주지 않은 거죠.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린다 김 씨가 정 씨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고 이래서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예요. 근데 린다 김 씨 정체가 진짜 그러면 궁금한데 그 옛날 사람 우리 강국장님. 예?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강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 본명은 이제 김기옥 씨인데 로비스트로 굉장히 정말 화제를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죠. 워낙 미모가 뛰어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랑 명동을 거닐었는데 길거리 캐스팅이 당시에 네.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대한민국 화장품 1호 모델이 되게 됐던 이런 인물입니다. 그 린다 김 씨가 로비스트로 한창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거의 30년 전이에요. 86년인데 다이아나 영국 왕세자비 파티도 초대받아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때 이제 다이애나 왕세자비 초대를 받기 위해서 초대받고 1억 5천만 원짜리 보석 드레스를 구입해서 입고 갔고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목적했던 당시에는 로비스트로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목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왕세자비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와, 근데 진짜 1억 5천만 원짜리 보석 드레스면은 누구라도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이아가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조명을 받으면 조명빨이 남다르다. 어머. 야, 그거 어디서 협찬 받은 건가요? 아니 대장. 아니죠. 제작. 그래서 실제로 다이애나비가 그거 정말 어디서 맞춘 거냐 했더니 이건 내 개인 디자이너가 맞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해요. 린다 김 씨가 로비스트로서의 어떤 그 실적이나 행적 이런 것들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주로 아랍 왕족을 상대로 한 무기거래 프로젝트에 착수를 해서 2년 6개월 동안 사막을 이렇게 누비면서 무기거래에 힘을 썼고요. 사실 결국 그 첫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인물로 린다 김은 A급 로비스트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14건의 무기 중개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와, 보통 로비스트들 그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죠? 일반적으로 3%에서 5%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7%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단위가 크니까 3%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래서 그렇겠네요.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수익을 한 건을 성사시키면 이제 이런 건데 과거에 그 애정로비 사건으로 유명했던 그 백두 사업 이때 이제 린다 김 씨가 관여가 됐었고 이때 뭐 한 1,000만 달러 정도의 우리 돈으로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챙겼다는 소문이 퍼다있습니다. 뭐 실제 확인된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로비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분이 5천만 원을 진짜 안 갚은 거예요? 못 갚은 거예요, 진짜? 다시 궁금해지네요. 그 사건은 좀 양쪽의 얘기가 굉장히 달라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2015년,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죠. 영종도에 있는 한 카지노 호텔룸에서 린다 김 씨가 관광 가이드인 정 씨한테 이틀 뒤에 갚겠다라고 하면서 사용증과 함께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약속 날짜인 이틀 뒤에 5천만 원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5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면서 욕설과 폭행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그 관광 가이드인 그 정 씨랑 린다 김 씨랑은 어떻게 알고 그 금전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관광 가이드는 사실 부업이고 원래 면세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외국인 전용 그 호텔 카지노에 중국인 관광객을 안내를 하다가 우연히 이 씨를 알게 됐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는 언니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다. 돈을 급하게 써야 하니까 이틀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인천 영종도 호텔을 갔다는 거예요. 이틀에 연이자 10%면 대단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5천은 적은 돈이 아닌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린다 김을 만났을 때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리고서 호텔방을 나왔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씨라는 분이 다시 전화를 해서 춘천에 있는 그 땅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직접 보증을 서겠다. 그래서 호텔방을 갔는데 린다 김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화를 냈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냐. 이 시계가 1억 8천이다. 반지는 15캐럿이고 미국에서 호텔도 운영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하면 한국에 못 산다. 좋게 돈 주고 가. 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틀 뒤에 17일 오후 1시까지 돌려준다는 차용증까지 썼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언론에 크게 나서잖아요. 그리고 린다 김 씨와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 가이드는 부업이고 면세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일을 했다고 했는데 린다 김의 설명은 이분은 돈을 빌려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놀림하지 않나. 왜냐하면 돈 그러니까 5천만 원에 이자 500만 원. 그리고 실갱이가 있기는 했지만 내가 폭행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리고 이 정 씨라고 하는 분이 자고 있는 호텔 문을 덜컥 열고 들어왔다. 그래서 놀래서 격한 언행을 한 거지 내가 뭐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려고 한 건 아니다. 카지노 가면 근데 그 담보로 원래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럼. 1억 8천이면 뭐 1억까지는 빌려줄 텐데 그걸 왜 그 사람한테 빌린 거냐. 근데 이제 본인도 뭐 이게 얼마짜리야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양쪽 얘기가 지금 다르고 이쪽에서는 지금 조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12월 16일 자정쯤에 린다 김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그때 린다 김 씨가 그분에게 했던 얘기가 카지노에서 1억 5천만 원을 잃었어. 5천만 원만 빌려주면 10억을 갚아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계산적으로 이자가 그러니까 5천 원 더 빌리면 1억을 빌리는 건데 1억에서 10억을 10배 튀기를 그럼 해서 제가 빌린다고요? 빌려줄게요. 내가 그 정도 로비에서 만나요, 우리. 내가 아니 5천만 원 주는데 10억 주면 누가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돈 빌려다가요. 아, 당연하죠. 예. 내가 딴 데서라도 빌려서 갖다 주지. 뭐 그래서 이제 정 씨가 더 이상 돈이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돈을 돌려받기로 한 시간에 린다 김 씨를 만났는데 린다 김 씨가 오히려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면서 정 씨에게 좀 뺨을 휘갈겼다고 합니다. 이번 싸움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한 거예요?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린다 김 씨가 아니고 지인인 이 씨가 호텔 로비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인 이 씨가 정 씨에게 귓속말로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 이렇게 하면 막 경찰에 신고하고 하면 돈 못 받는다. 저 언니가 돈 해준다고 하니까 빨리 경찰관들 보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분이 보냈다고 해요. 야, 왜 돌려보냈을까요, 그래? 안 돌려줬을 것 같은데. 아우, 맞아요. 그래서 호텔방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린다 김 씨가 하는 말이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돈은 왜 안 갚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거죠? 또 린다 김 씨가 한 매체와 뭐 인터뷰를 했는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좀 나빠져서 돌려주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감정이 나빠지면 돈을 안 돌려줘도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그리고 저기 폭행한 사실은 그럼 또 인정을 했나요? 아니요. 뺨을 스쳤을 뿐이지 폭행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정 씨 쪽에서 폭행 정황이 드러날 법한 그런 녹취가 갖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이모가 나왜 따지기를 때려 뭐. 너 저기 막 자식보다 어린 놈 따지기를 때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이모한테 맞을 짓을 내가 이모가 뭔데 날 때려. 그건 아니잖아. 네가 작아져서 뭐 내가 몽둥이 있으면 나 까버리고 싶어 진짜. 서울에 너 무서운 놈이 없냐? 너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진짜? 너 내가 그거 안 나고! 이거 그럼 폭행 시인한 거네요, 그럼 본인 입으로. 뭐 결국 녹취록을 통해서 폭행을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경찰 측은 대질 신문과 CCTV를 통해서 폭행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영화 같은 삶을 사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정말 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주인공이라면서요, 린다 김 씨가. 그렇죠. 이제 96년에 린다 김 로비 사건이 터졌죠. 당시에 그 공군 모 중령과의 이제 군사 기밀을 빼는 사건이 바로 이제 백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책임자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는 게 이제
드러나서 불구속 기소됐고 물론 나중에 이게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죠. 그러니까 백두사업이라고 하는 게 김영삼 정부 시절에 북한하고 이제 정보전을 하잖아요. 그걸 강화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음성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통신 감청용 정찰기를 도입하는 건데 근데 입찰이 붙으면 같은 성능의 저렴한 가격이 있는 게 낙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린다 김을 고용한 미국의 E 시스템라는 그 회사의 거는 높은 가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이스라엘 경제업체를 물리치고 당첨이 돼요. 아니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 그게 비슷한 성능이면 근데 제일 높은 가격인데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로비가 네. 이제 의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로비 의혹이 있었고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고위 인사들과 주고받은 연애 편지가 발견이 돼서 대한민국을 뒤엎는 린다 김의 애정 로비 스캔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언론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편지 내용이 진짜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뭐 실제로 당시에 로비 의혹보다도 이 세간의 관심이 연애 편지 쪽에 많이 기울었었죠. 근데 이 수많은 연애 편지 중에서 애정 로비 정황이 발견됐죠.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린다에게 사인이 끝나면 지난번 말한 대로 추진할 거니까 회사 측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린다의 역할을 부각시키세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L. L. 네, 정말 뭐 사실은 정말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정말 사랑에 빠진 거죠. 맞아요. 빠졌어요. 네, 이 편지의 주인공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양호 장관입니다. 그랬죠. 96년 3월 그리고 7월에 R 호텔과 A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린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린다 김은 사람을 애태우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나를 이용했다. 그리고 린다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면서 사랑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이슈의 중심 인물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정말로 두 분이서 서로 사랑을 하신 건가요? 그 두 차례에 걸쳐라는 말이 너무 구체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그 부분만 보면 그리고 사실 그 이양호 씨 본인이 그 부분에서 언론에 직접 털어놓은 말이라서 굉장히 신빙성 있게 와 닿았는데 정작 린다 김 씨는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이양호 씨가 자기를 자주 호텔에 찾아오긴 했지만 만약에 부적절한 관계, 뭐 잠을 자려고 했다면 두 번만 잤겠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손목 한번 잡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양호 씨는 인정을 했는데 린다 김 씨는 완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방송에도 출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는데 비즈니스가 아닌 사랑이었다라고 한 이양호 씨 인터뷰는 끝나고 나와서 린다 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양호 장관이. 그래서 그껏 편지에는 사랑한다고 써서 보내고 내가 먼저 꼬신 것처럼 말을 해도 되냐라고 물으니까 뇌물수수로 실형을 사는 것보다 스캔들이 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린다 김 씨가 바로 이양호 씨 발언에 대해서 반박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나는 로비를 위해서 잠자리를 가진 적도 없고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정 인물과 가깝게 지내는 거는 로비스트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 이양호 전 장관은 자멸한 거나 마찬가지, 자폭인 거죠. 그걸 언론에다가 직접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당사자들이 이제 부인하거나 린다 김 씨가 이 사실 자체를 덮거나 완전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이건 좀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다고 봐야죠. 더욱더 궁금해지는 건 대체 이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포스가 있어요. 포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백두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지. PT를 잘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잘해서 사실은 무기와 여성은 사실 연결이 잘 안 됐는데 린다 김의 강점은 그걸 잘 설명하고 어필하는 점이 굉장히 있다고 그러고요. 만나보면 되게 호탕한 성격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뭐 이 폭행 사건에서도 보면 정말 여장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린다 김 씨가 로비스트 활동했을 때를 보면 정말 타고난 화술, 또 뭐 영어도 유창하게 했고 또 더 중요한 건 미모가 또 뛰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책의 유력 인사들과 다양하게 교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린다 김 씨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쟁취를 한 겁니까? 궁금하네요. 네. 첫사랑은 뭐 흔히들 말하는 재벌 2세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자서전에 따르면요, 두 사람은 남이섬에서 처음 만나서 3년 동안 열애를 했다고 하는데 남자 측 집안에서 좀 반대를 해서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그 후에 1979년 미국에서 첫 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두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들을 낳은 지 2년 만에 이혼을 하셨다고요? 네. 또 재혼을 하셨습니다. 1980년대 브라질 교포이자 사업가인 분과 두 번째 결혼을 했고 2001년도에 다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애정 로비 스캔들이 터졌을 때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지만 그 당시에 뭐 이혼 발표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남편분에게 굉장히 좀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2년 후에 또 국내 인사인 A 씨와 연문설이 난 적이 있어요. 이제 이분께서 이제 내가 시집 가려고 하는데 이런 연문설이라니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당시에 그냥 우연히 이렇게 두 번째 이혼을 이제 인정한 게 된 거죠. 자,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이른바 갑질 또 당하는 분들한테는 큰 상처와 고통을 남기는 만큼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소식들이 안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밀착 토크 풍문을 쇼! 다음에서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